네, 특수학개론 오늘은 7장 통합학급의 배운지원입니다. 오늘 배울 목차 내용이고요. 네, 통합학급은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유아들 뿐만 아니라 특수유아가 포함된 모든 유아들이 교육활동에 접근하고 의미있게 활동을 참여하는 그런 학급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유아들이 배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책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유아의 관심 파악하기, 근접 발달 영역에서의 지원, 예측 가능한 일과의 운영, 과제 분석, 유아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을 제공한다거나 예방 전력을 사용한 행동 지원 등을 통합학급에서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 전략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아의 관심 파악하기입니다. 유아의 관심 파악하기에서의 핵심은 관찰하기입니다. 통합학급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가르치고 있는 일반 학급에서도 굉장히 관찰하기가 객관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인 포트폴리오이자 이 모든 배움의 시작이 관찰하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죠. 그만큼 관찰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폐성 장애 유아들은 외부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특정 자극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둔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ADHD 유아들은 주의 집중이 짧고 관심이 빨리 전환되고 지체장애 유아들은 흥미거리에 접근하거나 관심을 표현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아들은 세상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며 관심이 있는 대상에 주목하는데 이 집중할 때를 교육의 순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가 좋아하는 놀이, 놀잇감, 공간, 친구, 학습 자료, 소리, 촉감, 음식 등을 파악하여서 교수에 적절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유아의 선호는 유아 관찰, 부모 및 유아와의 면담, 검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아들은 흥미있는 대상에 대해 언어로 관심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미소 짓기, 조용해지기, 쳐다보기, 몸 흔들기, 몸 뻗기, 고개 돌리기 등의 방식으로 관심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유아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근접 발달 영역에서의 지원입니다. 비고스키는 근접 발달 영역, 즉 유아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 실제적 발달 수준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은 성인 또는 유능한 또래의 적절한 도움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발달을 촉진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근접 발달 영역은 통합학급에서도 유용한 교수 전략, 지원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 및 또래는 모델링을 제공하고 질문을 하고 단서를 제공하고 과제를 단순화하고 교재, 교구의 수정 등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사나 유능한 또래가 근접 발달 영역에서의 적절한 지원을 한 예를 보면 예를 들어 퍼즐을 맞추는데 퍼즐 조각의 방향을 돌려서 안내를 한다거나 몇 개의 조각을 함께 맞추고 남은 조각을 스스로 맞출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라는 것들의 근접 발달 영역에서의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단어 이름 말하기, 옷 입기, 줄 서기 등에서도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측 가능한 일과의 운영입니다. 학급에서는 유아들이 규칙적인 일과의 흐름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일과를 경험해 봄으로써 특수유아들은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순서를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인식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조절하여 안정감과 자아 존중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정적이거나 일률적이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과의 흐름이 아이들의 몸과 흥미, 요구에 따라 함께 흐르고 전환하거나 변경할 때 아이들에게 귀 기울이고 함께 결정하고 논의할 때 일과의 예측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교사들은 일과를 준비하면서 유아의 흥미, 요구, 신체 리듬, 계절, 시기, 교육기관의 환경을 고려하고 일과의 변화가 있을 때는 미리 알려 유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과 속에서 전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유아들이 다음 교육활동을 예측하고 준비하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이 시간에는 규칙이 간단하면서도 반복하여도 유아들이 흥미로워하는 놀이를 하면서 주의를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수께끼, 노래 부르기, 손뼉놀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땡땡 시간이 되었네 또는 모든 제자리 등의 노래나 악기 소리, 카드 등을 활용하여서 시각적, 청각적 신호를 제공해서 다음 일과를 준비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또 전이 시간에는 화장실을 다녀온다거나 물을 마신다거나 몸을 움직인다거나 하는 것들을 허용해서 개별적인 요구를 해결하도록 하면 유아가 스스로 신체 리듬을 조절하고 놀이에 보다 더 몰입할 수 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고 PPT에도 나와 있는 144페이지 예측 가능한 일과를 운영하는 예시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지요. 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유아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유아는 더 많은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이는 언어뿐만 아니라 인지발달, 사회정서 발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유아가 의사소통 상황에 더 많이 참여하여 자신의 의도, 생각, 경험을 원활히 나타내도록 이끄는 지원 전략은 유아가 주도하는 것, 확장하는 것,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기, 중요한 단어와 문장의 반복, 적절한 속도로 말하기, 반응 기다리기,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 마련하기 등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유아의 주도 따르기입니다. 유아가 먼저 의사소통을 하고자 시도할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히 반응하여 줌으로써 관심을 공유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시도 자체를 격려하고 그 순간을 의사소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확장하기입니다. 성인은 유아가 한 말을 확장하여 바른 형태의 문장을 말해줌으로써 의사소통의 모델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미와 문장의 구조를 확장하여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아와의 대화에서 교사는 유아가 습득하지 못한 새로운 단어를 활용하여 말해줌으로써 어휘력 증진과 개념 획득, 인지 발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단어와 문장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단어, 문장을 반복하여 듣고 사용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단어를 제시할 때 교사는 반복하여 들려주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다시 그 단어와 문장을 접하도록 배려합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속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속도, 즉 문장을 이야기하는 속도와 문장 사이의 속도가 빠르면 유아가 정보를 수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유아가 알아듣기 적절한 속도로 대화할 수 있도록 교사는 자신의 언어적 특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반응 기다리기입니다. 유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수 유아의 경우에는 들은 내용을 처리하여 반응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교사가 반응을 재촉하거나 대신하지 말고 지지적인 분위기에서 반응하도록 기다립니다. 일곱 번째는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아들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해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을 마련해 주어 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방 전략을 사용한 행동 지원입니다. 유아들의 행동 문제는 통합학급의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행동 지원은 사실 통합학급뿐만 아니라 일반 학급에서도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행동 문제 예방을 위하여 이러한 전략들이 있음을 한번 함께 봅시다. 첫 번째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일과를 운영하고 아이들의 흐름을 존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몰입하여 놀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새롭거나 어려운 과제는 작은 단계로 나누어 제공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유아에게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유발 자극을 파악하여 제거하거나 조절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유아를 위해 그림이나 신호 등 대안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일관성 있고 명백하며 유아가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유아가 요구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 전에 유아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특수 유아의 배움을 위한 지원 전략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는 특수 유아뿐만 아니라 모든 유아의 배움을 위한 지원 전략을 개괄적으로 함께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특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전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틀만 보자면 첫 번째 자연적 지원 전략, 두 번째 명시적 지원 전략, 세 번째 활동 중심 삽입 교수, 네 번째 또래 주도 전략, 마지막은 협동학습입니다. 사실 일반 유아들을 위한 모든 유아들을 위한 배움을 위한 지원 전략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함께 하고 있는 지원 전략이 많기 때문에 생소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함께 하고 있는 지원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특수유아를 배움을 위한 지원 전략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 지원 전략입니다. 배움 지원 전략은 다양한 기준으로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교수학습 상황의 의도성에 따라서 자연적 지원 전략과 명시적 지원 전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적 지원 전략은 교수의 개입이 적은 유아 중심의 방법입니다. 가정이나 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과나 사건을 통해 지도하고 목표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영유아의 관심, 흥미, 영유아가 시작한 활동을 활용합니다. 자연적 지원 전략 첫 번째는 교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교실 환경을 잘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유아의 독립적 수행과 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교실 내외의 공간을 구성할 때 유아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면서 놀고 생활할 수 있는 풍부한 공간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들이 자유롭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마련된 환경은 몰입을 촉진하고 돌아다니거나 다투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공간 배치, 교실 환경 조성할 때 기본적인 원칙들입니다. 다 알거나 혹은 예전에 배웠지만 기억이 안 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영역 활동 시 활동 공간을 적절히 분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동적인 영역, 정적인 영역, 조용한 영역, 활동적 영역을 구분해야 되고 물을 사용하는 영역, 건조한 영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활동 영역 간에 적절한 통로가 확보되어야 되고 적정 수의 흥미로운 교재 교구를 영역별로 고루 배열되어야 됩니다. 기존 교구와 새로운 교구에 적절한 배치를 해야 되고요. 한 번에 싹 다음날 왔더니 다 새로운 교구로 바뀌었네? 좋지 않습니다. 교구를 주제에 따라서 변경해 준다 하더라도 기존 교구가 적절히 있고 새로운 교구가 추가되는 식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고요. 놀이 영역별로 유아의 수 조절이 필요하거나 사실 예전에는 영역별로 들어가는 인원수를 정해졌죠. 근데 지금은 그렇다기보다는 그 놀이 영역별로 유아의 수가 크면 그 영역을 조금 더 넓혀준다거나 하는 식의 방법으로 교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가 운영에 대한 자연적 지원 전략입니다. 일가를 유아의 생활과 흐름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유아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과를 함께 계획한다거나 일과를 함께 조정한다거나 전이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등으로 유아들이 자신을 스스로 조절하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아들의 리듬에 따라 실내와 실외, 동적인과 정적인 것, 집단 활동과 개별적인 활동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간식, 낮잠, 화장실 가기 등 신체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 참여와 몰입을 제공합니다. 유치원은 낮잠 시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휴식영 또한 없습니다. 어린이집도 정말 옛날에는 만 4세도 잤지요. 최근도 만 3세 평가제 기준에 따라서 만 3세도 낮잠을 자도 되지만 자지 않아도 되는 그냥 편안한 휴식 정도만 해도 되는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치원은 아예 낮잠 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육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유치원에서 교육받아야 될 기본적인 시간이 4-5시간인데 낮잠을 한두 시간 자면 그죠? 말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은 낮잠 시간, 휴식 영역 자체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반응 유도입니다. 교사는 유아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유아의 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유아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유아가 시작한 놀이에 참여하거나 유사한 놀이를 하면서 참여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유아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여 지지함으로써 유아의 시도와 반응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교사의 개입에 의해 오히려 놀이 흐름이 끊기거나 관심이 전환될 수 있으니 유아의 상호작용 속도에 맞추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환경적 교수법입니다. 환경적 교수법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유아가 관심을 보이는 순간을 교육적 중재의 시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요구 모델, 우발적 교수법, 시간 지연법 3가지가 있습니다. 놀이하는 유아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요구 모델. 유아가 관심을 보일 때 질문을 하여 목표 행동을 격려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우발적 교수법. 유아의 반응을 기다리며 시간을 주는 시간 지연법. 이러한 3가지 환경적 교수법이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환경적 교수법에서 요구 모델, 우발적 교수법, 시간 지연법. 요구 모델은 제가 교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유아를 하세요. 지금 무슨 놀이 하는 중이야?
오리를 만들고 있어요 라고 해볼까? 그래, 오리를 만들고 있구나. 이게 요구 모델입니다. 우발적 교수법 볼게요. 친구가 자동차 놀이하는 것을 유아가 쳐다보며 손을 뻗는다. 손을 뻗는다. 마찬가지로 제가 교사, 여러분들이 유아입니다. 무슨 놀이 하고 싶어요? 자동차 놀이를 하고 싶었구나. 차라는 말을 한 것을 격려하고 놀이하도록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시간 제한법 볼게요. 빈 색종이 바구니를 유아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교사는 유아 옆에 앉아 유아가 의사표현을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유아가 바구니를 가리키니 교사는 색종이가 필요하구나. 색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명시적 지원 전략입니다. 명시적 지원 전략은 교사가 유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교사주도 접근입니다. 미리 계획된 일련의 단계를 통하여 교사가 유아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매우 간섭이 많은 접근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아교육에서는 유아 주도의 지원 전략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지만 유아가 자연적인 상황에서 흥미나 반응이 관찰되지 않는다면 독립성 증진과 성공적인 학습을 위하여 명시적 전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촉진, 촉구입니다. 촉진 촉구는 유아의 수행을 위해 교사가 지원이나 도움을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교사는 적절한 촉진을 제공함으로써 유아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유능감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유아가 스스로 탐색하고 시도할 시간을 주면서 유아를 세밀히 관찰하여 필요한 도움을 파악하고 유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하되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촉진을 멈추어야 합니다. 5가지 유형 및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 촉진입니다. 유아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단순한 설명 제공하는 것입니다. 적용예는 한번 살펴보세요. 두 번째, 시범 보이기는 목표 행동을 교사가 직접 해보여 유아가 모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촉진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신체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방법으로 부분적 촉진과 완전한 촉진이 있습니다. 부분적 촉진과 완전한 촉진 적용하는 예도 한번 살펴보세요. 공간 촉진은 유아의 행동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의 예 한번 살펴보세요. 마지막 5번째는 시각 촉진으로 그림, 사진 등을 단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용의 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화입니다. 강화는 목표 행동의 수행을 증가시키는 전략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 주의 집중, 사회적 기술, 활동 참여 등의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강화는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이 나타난 후 즉각적으로 일관되게 제공하고 유아가 선호하는 것을 강화물로 활용하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강화물로는 음식이나 장난감 같은 물질적 강화물, 칭찬하기나 안아주기 등의 사회적 강화물, 스티커나 웃는 얼굴, 카드 이런 것들처럼의 간접적 강화물, 바깥놀이를 한다거나 자유놀이 시간을 연장해준다는 등의 활동적 강화물이 있습니다. 물질적 강화물은 과도하거나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강화물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으므로 점차 사회적 강화물이나 활동적 강화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반복입니다.
새로운 과제나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 여러 번 반복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수유아는 과제 수행 및 기술 습득에 있어서 더 많은 반복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유아가 반복할 수 있도록 교실에 교구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되새길 수 있도록 합니다. 충분히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과제 분석입니다. 과제 분석은 어떤 과제를 학습할 수 있는 작은 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교사는 과제 분석을 적용할 때 한 번에 한 단계씩 시도하는데 관찰 가능하고 단계로 나눌 수 있는 일상생활 기술이나 기초 학업 기술에 유용하며 단계별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과제 분석의 단계는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 세밀하게 나누거나 통합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단계는 교사가 도움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지도하여 점차 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가도록 합니다. 첫 단계부터 순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지만 마지막 단계부터 점차 그 이전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며 지도하는 역순 과제 분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인펜을 통 안에 넣어 정리하는 것을 이제 사인펜을 사용하는 단계를 1단계 사인펜 통을 연다.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하여 사인펜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인펜 통을 열어서 결국은 사인펜을 통 안에 넣어서 정리하는 것까지 과제를 세분하게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수행하는 것을 과제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2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